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외부 위원들도 무혐의라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수긍하면서 조만간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밖의 시각으로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낸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5시간여 동안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거친 뒤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인지를 따져봤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게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뿐만 아니라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가 낸 의견서까지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단 이유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적어도 8명이 불기소에 표를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곧바로 입장을 내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팀 전원이 출석해 어떤 다른 고려도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김 여사가 무혐의라는 수사팀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공유한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결을 놓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온 직후 위원들이 김 여사 변호인과 검찰 입장만 청취한 반쪽짜리 심의라며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 측과 수사팀 의견을 듣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결론이 일찍 나왔다며 자신이 낸 의견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의위원 선정 과정부터 심의위원 명단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무혐의 결정이 난 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합법적 결론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를 권고한 걸 두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고 규탄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봤지만 바뀐 건 전혀 없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형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당과 의료계를 향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의대 증원 유예 등 중재안을 두고 한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대통령실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고 야당도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종교계 방문 일정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대 증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자며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의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제로 베이스, 즉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온다면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협의체 제안에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일축했던 것과 달리 다소 변화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저희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라는 라는 방침이고요. 민주당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먼저 제안을 했던 사안인 만큼 우선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놨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다만 의료공개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권이 입장을 바꾼 게 의심스럽다면서 협의체가 의료공백 사태의 정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119 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의료계의 동참 여부입니다. 의료대란 우려 확산에 다급해진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협의체에서 의정 갈등 해소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대 증원 원점 논의를 언급하며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중요하다면서도 당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3명이 근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복귀했고 이대 목동병원 군의관 3명, 세종 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명도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복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군의관들이 현장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귀 관련 해결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들 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국방부가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은 복지부, 국방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좀 제도화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다소 완화된 기류와 관련해 정부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와 형식의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계 반응은 신중하기만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이제라도 정치권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 의견이 중요하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앞으로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당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터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로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입학정원 논의가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과학적 추계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논의할 시간이 충분한 2026년 입학정원 조정은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급하게 논의할 주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 우려로 여당 내에서도 연일 책임자 경질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협상을 위한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건데 당내 친윤계는 앞선 당정 갈등 이슈와는 달리 공개적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고개를 든 의료대란 책임자 교체 요구는 친한동훈계뿐 아니라 비한계와 소장파에서까지 다양하게 분출됐습니다. 의료개혁 방향엔 공감하지만 협상과 대응 과정에서 신뢰가 깨진 만큼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봅니다. 아하.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 판을 짜줘야 된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환자를 떠난 의사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답변으로 의료계 공분을 샀습니다.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여당 내 소장파가 연 의정 갈등 관련 토론회에 참석을 약속했다가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주최 측은 박 차관의 명패를 남겨놓는 것으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이고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사람조차 설득할 용기가 없고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설득합니까? 의정 갈등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 문제가 관심을 끄는 건 당내 주류, 친윤계의 입장입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2026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내건 한동훈표 중재안을 두고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지만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관련 공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여사 문자 논란,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등 앞선 당정 갈등 이슈 대응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 등이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미칠 파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질론엔 선을 그었지만 여당 원내사령탑 역시 원점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내 기류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하여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 같은 흐름이 친한동훈계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엔 여전히 물음표 섞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용산과의 차별화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는 건데 한 대표가 여야와 정부,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한 이유기도 합니다.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니까 저는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출구 전략의 성공 여부가 원외 당대표인 한동훈 리더십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고별 정상회담을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한일 간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에 함께 대응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와 출입국 간소화 절차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두 정상 간 12번째이자 마지막 회담이 열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3월 두 정상이 셔틀 외교를 복원한 뒤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며 이 성과들이 취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도 심화시켰다며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기시다 총리도 뜻을 같이 하며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치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인식을 계승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多数の人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と申し上げました。 두 정상은 1시간 40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각종 도발에 공조를 강화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자고 공감하였습니다. 또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자국민 철수와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을 통한 출입국 간소화, 우키시마호 탑승자 기록 제공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두 정상은 부부 동반 만찬을 하며 고별 회담을 마무리했고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 개인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가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협력 사례가 1년 반 동안 쌓은 양국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여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와 같은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한일 관계 발전에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양국 국민들의 협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염두에 두고 양국 관계 진전 등을 논의할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일 협력을 양국 국민이 구체적인 이익으로 실감하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노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부터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15번째로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물과 쓰레기를 실어 대남 풍선을 부양해왔습니다. 큰 수해 탓에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이 76주년 구구절 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한미 훈련에도 뒤늦게 반발하는가 하면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기도 했는데 구구절에 맞춰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민간위성이 촬영한 평양 만수대 의사당 주변입니다. 의사당 앞에 빨간색 천막으로 덮은 듯한 임시 무대가 설치됐고 맞은편에도 새로운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 구구절에도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 연회와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북한이 중요시하는 정주년이 아니고 열병식 준비 정황도 아직 포착되지 않았지만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행사는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수해로 인해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일단 체제 결속을 다지는 행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권 수립일을 계기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북한이 이 내치에 집중하면서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외부의 위협을 갖고 오는 그걸 이제 흔히 피포위 의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포위당했다. 외부의 위협을 부각하는 행위를 합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이례적으로 조용하다가 뒤늦게 국방성 담화로 반발하고 나섰고 25일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도 재개했습니다. 핵심적 확성기 방송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감추고 싶어 하는데 이게 우리 언론에 지금 계속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이제 리1교 참사. 한미 당국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인 만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계속 저울질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미 협상력을 노려 10월쯤 강행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를 판결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대선 전에 구금이나 가택연금을 당하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게 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곧 있을 트럼프 선거 공판이 이번 대선 주요 변수로 꼽혔는데 결국 일정이 연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 법원은 트럼프가 이미 유죄를 판결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선고 공판을 11월 26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선거가 끝난 뒤로 연기한 겁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공판 연기 이유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가 기소된 나머지 3건의 형사사건도 재판 일정이 미뤄지거나 중단된 상태여서 대선 전에 트럼프가 구금되거나 가택연금 당할 위험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선고 연기는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의 마녀 사냥으로 비롯된 이번 사건은 해리스와 바이든의 조작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아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 사건으로 $500만 배상금을 선고받았던 민사 사건을 항소하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는 모두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grab her and I start kissing her and making out with her. What are the chances of that happening? What are the chances? It didn't happen. And she would not have been the chosen one. She would not have been the chosen one. 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주 있을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토론 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개최될 펜실베니아에 어제 도착한 해리스는 나흘 남은 토론 준비에 집중하면서 이 선거운동 일정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와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이른바 급진 좌파 공격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해리스가 이민과 환경, 의료보험 등 9개 분야에서 우클릭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합주와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기존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8월 선거자금 모금액도 공개됐는데 한 달 동안만 4,800억 원을 모금해 1,700억 원을 모은 트럼프를 3배 가까이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작될 예정이었던 사전투표는 연기된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첫 사전투표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제3후보였다 사퇴한 이 케네디 주니어가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요구를 이 법원이 거부하면서 이 항소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투표용지 배포를 금지한 겁니다. 항소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아직 알 수 없어 첫 사전투표 시작주였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언제 절차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 사전투표 시작주는 켄터키와 펜실베니아로 오는 16일 우편으로 투표용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오는 11월 대선과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를 중국과 연결지어 공격하는 광고가 본물 터지듯 나올 정도입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를 2달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엮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방송되는 정치 광고 가운데 중국이 언급된 광고는 171건.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 비방용 카드로 중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I've got an opponent who, when he was a hedge fund manager, actually invested millions in China's largest producer of fentanyl. He's been blowing a lot of hot air about immigration and the border. 공화당은 천안문 사건 당시 교사로 일하며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중국과 연결지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We all know that Kamala Harris wanted to outsource our factories and jobs to China, but I didn't expect her to outsource the selection of her running mate to China too.
양당 모두 코로나19와 펜타닐 위기, 경제 불황 탓으로 고조된 단종 정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할 해리스가 이기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든 대중국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견제라는 방향성은 같기 때문입니다. Into the future on spa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America, not China, wins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nd that we strengthen, not abdicate, our global leadership. Take our jobs and plunder our nation. They come and do that. They plunder our nation. The way they will sell their product in America is to build it in America. Very simple. Build it in America and only in America. 아시아계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초당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선 미국 정치권. 11월 이후 중국은 두 그릇의 독앞에 서게 됐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집회에 참가했던 미국 국적 20대 여성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요르단강 서안 나블루스 인근 베이타 마을에서 이스라엘인 정착촌 확대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26살 미국인 여성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시간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브리핑을 갖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연락해 자세한 정보 공유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비극적인 사망을 애도한다며 필요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에서 올해 가장 강력한 슈퍼태풍 야기가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하이난과 광둥 지역 등을 강타하면서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큰 나무들이 위태롭게 휘청댑니다. 도심 곳곳에 뿌리째 뽑힌 나무가 나뒹굴고 건물 등이 부서지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태풍 야기가 하이난 섬의 원창시와 광둥, 광시 등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하이난에서 42만 명, 광둥에서 57만 명 등 100만 명가량의 주민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2만 명의 소방관과 군인 등을 동원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6명의 사망자를 낸 야기는 2배 이상 강력해지면서 중심부 최대 풍속이 시속 245km에 이릅니다. 올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것 중 가장 세고 대서양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것입니다.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는데 위세가 워낙 강해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지난 2014년 태풍 람마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당시 중국에서 88명이 사망하고 4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8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났습니다. 야기는 시속 15에서 20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계속 이동해 베이부만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가 중국과 베트남 국경 부근으로 다시 상륙해 베트남과 라오스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불타거나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한 해에 5,200만 톤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인도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염인데 연구자들은 가난한 나라의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5만여 개 도시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물질 흐름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매년 5,200만 톤의 플라스틱 오염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5,200만 톤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만큼 채울 정도의 양인데 유엔이 발표한 플라스틱 생산량 4억 톤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매년 만들어낸 플라스틱 8분의 1이 매립지가 아닌 야외에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부적절하게 불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1위 배출국은 전체 배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한 인도고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We have a major challenge across the global south. 1.2 billion people, we estimate, that live without any provision of solid waste collection services. So these people have no option but to dump or burn their waste. 이렇게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에베레스트 산부터 마리아나 해구까지 지구 곳곳에 쌓이고 있지만 연구진은 남반구에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므로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은 플라스틱 40% 감축안을 비롯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든다며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More production means more pollution, and if we do not address the production, we're just going to flood the planet with plastics and really harm the future generations. 미국까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생산 감축으로 선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최종 회의는 오는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술에 취한 외국인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도망친 승객을 쫓고 있지만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주말 아침, 경기도 동두천 시청 근처에 멈춰선 택시 뒤로 남성 2명이 보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남성을 향해 또 다른 남성이 항의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달려듭니다. 전화기를 든 남성은 도망가는데 잠시 후 지나던 시민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70대 택시기사 권모 씨가 외국인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겁니다. 넘어져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는 정신 한동안 잃었죠. 이제 맞기 직전에 제가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파출소에서 왔더라고요. 권 씨는 새벽 시간 서울 홍대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승객 4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타고 있던 만취 승객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합니다. 택시비를 내라고 하자 항의하다 때렸다는 겁니다. 택시비 줘야지, 택시비. 돈 내고 내리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돈을 안 내고 그냥 내리길래 나도 딱 내려서 돈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구탈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 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생업인 택시 운전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주 후에 결론 나올 것 같다 그러고 치과는 내일 가봐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운전 못하죠. 어지러운데 어떻게 해. 그래도 제가 이제 벌이를 해야 제 생활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게 걱정이 되죠. 그런데 외국인 승객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승객이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걸 확인했지만 해외 신용카드라 신원 확인과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동승했던 일행들의 신원을 확인해 외국인 남성 추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10대 3명이 또래 1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0대 A군 등 3명을 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지난 4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노상에서 B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B군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24.4도에 머무는 등 더위의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흐린 날씨에 소나기까지 내렸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은 모처럼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회색빛 구름이 서울 하늘을 가득 채우자 햇빛이 자취를 완전히 감췄습니다. 도심공원은 날씨가 흐려지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4.4도, 전날보다 4도 이상 낮았습니다. 여기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며 바깥 공기는 일시적으로 더 시원해졌습니다.
구름이 많아서 햇볕도 강하지 않고 오랜만에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서울을 비롯해 인천 25.9도, 영월도 24.5도에 머물렀습니다. 더위가 이어진 충청 이남과 달리 중북부 지방은 흐린 날씨에 소나기 효과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한 겁니다. 동풍기류와 서풍기류가 충돌해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 소나기 구름이 거친 뒤 절기 백로인 주말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대기 상층으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머무르는 데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31도, 내일은 32도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도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늦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에서 벌초에 나선 50대가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말벌떼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쏘임 사고가 늘어 벌초할 때도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산비탈에 자리한 말벌집을 향해 힘껏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또 다른 곳에선 벌떼의 공격을 피하며 땅 파랴 스프레이 뿌리랴 정신이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례적인 장기간 폭염으로 말벌들이 빨리 자라고 외부 활동도 많아졌습니다. 벌쏘임 사고는 7월에서 9월 집중되는데 올 8월 말까지 벌쏘임 환자 이송 건수는 5천 건을 넘었고 사망자도 11명 발생했습니다. 말벌은 발걸음 같은 작은 진동도 천적이 다가오는 신호로 느끼고 공격할 수 있어서 벌초 전에는 반드시 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벌집이 보이면 제거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 4-5마리가 나와서 경계 비행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앞에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페로몬을 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벌집에서 갑자기 수십 마리가 튀어나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초할 때는 예초기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405건으로 9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10건 중 8건은 날에 베이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였습니다. 돌이 튀거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눈이나 머리 등을 다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예초기 사고를 막으려면 안전화와 장갑, 고글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할 때 다른 사람과 충분히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벌쏘임 사고는 여름과 가을철에 많은데요. 특히 말벌은 꿀벌은 물론 사람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말벌집을 쉽게 퇴치하기 위한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여름이 한창인 양봉동가. 꿀벌만큼이나 농민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불편한 손님, 말벌을 잡는 건데 당초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잘린 꿀벌 사체가 벌통 앞에 수북이 쌓입니다. 포획기로 해서 잡는 게 400~500만 원씩이 돼도 이게 끊이지를 않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말벌은 도심에서도 위협적입니다. 여기저기 창궐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문제는 집 짓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집 보호복 자체가 볼스톰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라서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땀의 적기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벌집 제거 활동의 경우 사다리 직접 올라서 묘안이 없나 싶던 차에 말벌 퇴치 드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정밀 조준해 총알 수백 발을 쏘고 그야말로 벌집이 된 말벌집에 약을 살포합니다. 제거 작업은 앉아서 높은 곳에 매달린 벌집을 떨어뜨리려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총알은 옥수수 전분으로, 약은 국화 추출물 등으로 만들어 환경 친화적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소방본부를 통해서 전국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까다롭던 말벌, 기술 개발로 이제는 조금 쉽게 물리칠 수 있을지 퇴치 드론을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마다 1,000원씩을 내고 헌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책임지는 이들인데요. 혈액 부족을 메우기 위해 회원 1,004명의 헌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막바지 늦더위 속에 헌혈 차량이 연수원에 떴습니다. 응급 환자 등을 살리는 데 필요한 혈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섬해를 걷고 나선 이들은 광주광역시의 주택관리사협회 회원들입니다. 저도 이번에 5번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많이 혈액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도움이나마 돼가지고 우리 주택관리사들의 그 사회적 공헌이 크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승을 부린 무더위와 학생들의 방학 등으로 긴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혈액 수급을 걱정하던 차에 헌혈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릴레이 캠페인이 우리 각계각층 기관 단체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헌혈 기부 문화가 더욱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330여 명이 릴레이 헌혈 봉사를 펼친 광주주택관리사협회는 회원 1,004명의 헌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작은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일에 쓰여서 제가 오늘 기쁘고 또 오늘 하루 내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달마다 1,000원씩 내기도 하고 분기별 교육 때마다 1,000원씩 거두기도 해 필요한 곳에 전달한 선행이 2년 만에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앞다퉈 내놓고 철저한 건강관리로 줄을 서서 나누는 혈액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권총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오예진과 김예지가 국내 대회에서도 함께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오예진과 김예지는 청주 사격장에서 열린 경찰청장기 전국 사격대회 여자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 각각 244.1점과 243.5점을 쏘아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점수가 낮은 선수가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결선에서 오예진이 대표팀 선배인 김예지를 0.6점 차로 따돌리고 올해 마지막 국가대표 선발전을 금빛으로 장식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엔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3도인데요. 낮에는 31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점점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아침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후나 밤까지 오락가락하겠고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강하겠고 수도권과 전남, 경남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현재 춘천은 20.3도, 강릉은 2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1도, 청주 대전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